자, 그렇죠? 됐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도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면 IS 곡선의 우측 이동 폭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죠. 우측 이동 폭은 앞에서 그 수리 예산 모형으로 나온 거니까 이동 폭은 서로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해봐봐.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똑같은 크기로 확대 재정 정책을 썼어도 어느 모형에서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는구나. 어느 모형? 케인지안 모형이지. 그치? 케인지안 모형은 여기서 여기 새로운 균형이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이만큼 증가했어. 그러나 케인지안 모형에서는 어때요?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어때요? IS의 우측 이동폭은 같았지만은 국민소득 증가폭은 너무 심했다. 그쵸?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지. 자, 이것이 효과 크기 결정 요인, 눈으로 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봐.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는데, 자, 맨 왼쪽 보면 저기 ISLM 균형이죠. 생산물 화폐 시장 나온 ISLM 균형인데, 균형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보겠다. 그럼 생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 유효 수요가 증가하거나 확대 재정 정책을 쓴다. 자, 말씀해 주세요. 유효 수요가 증가하거나 확대 재정 정책 쓰게 되면은 ISLM 균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 소리내서 말해봐봐. 어떻게 됐다고? IS 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우측 몇 배? 승수배 이동한단 말이야. 이동해. 근데 단순 모형하고 다른 점은 뭐죠? ISLM 모형에서는 국민소득이 승수배 증가하지 않고 그거보다 증가폭이 작아. 그죠? 작아. 이유가 뭐요? 이유가 뭐였지? 그렇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일부 구축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일부 구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소득 증가폭이 작아지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로 유효 수요가 변화해도 소득 증대 효과는 달라진다. 자, 역시 말씀해 주십시오. 효과 크기 결정 요인은 뭐라고?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차이다. 근데 지금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케인지안 모니타리스트 중에서 어느 모형에서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케인지안은 어떤 모형이다.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작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클수록, 그치? 또 그림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IS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LM 기울기는 완만할수록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축 효과의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잘 봐. 제 말이 맞겠나 한번 잘 봐봐. 확대 재정 정책을 썼는데 케인지안 쪽에서 소득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구축 효과의 크기가 어떻다? 작다 이거지. 자, 통화주의자는 그렇다면 어떻다고? 구축 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고전학파는 아예 뭐야? 완전 구축 효과지. 그치?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결론 하나가 이제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나오겠죠. 시험 문제는 세 가지로 나온단 말이야. 재정 정책을 썼을 때 효과 비교는 학파별 비교를 먼저 물을 수 있겠죠. 어느 학파가 더 크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탄력도 기준으로 물을 수가 있겠죠. 탄력도가 어떨 때 크겠냐? 그 다음에는 뭘로도 또 나와? 기울기. 그러니까 요거를 한꺼번에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지. 케인지안은 이렇고 기울기는 이렇다. 그러면은 이럴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크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지금 뭐 피해갈 수 없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긴 하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뭘 봐야 될까? 자,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사무상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으니까 이번에는 화폐 시장 여건 변화할 때 어떻게 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또 그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은 뭐냐, 같은 순서대로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ISLM 균형이 나와 있는데 현재 상태야, 현재. 자, 근데 이번에는 LM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화폐시장 여건 변화. 그럼 이제 LM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결과는 어떻게 되지? 최종 결과는 이자율이 내리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 이런 것이 줄게 되면은 LM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자가 내리고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째서 저런 효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크기 결정 요인, 이런 순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효과 분석부터 좀 한번 해봅시다. 아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다.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이 줄었다. 당국이 개입했다면 확대 재정정책이다, 확대 금융정책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여기 그림 봐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이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 그럼 이제 이자율이 내려. 자, 그럼 이제 저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내리게 되는데 이자율 하락이 얘가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자, 이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말할 수 있겠죠. 생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렇죠. 유효 수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어디? 그렇지? 이자가 내렸으니까 소비, 투자, 유효 수요를 늘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말이지. 자, 이게 효과 과정이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 감소 아니면 당국이 개입해서 확대 금융정책을 썼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자율 하락이다. 그치? 이자율 하락. 이자율이 내려서 유효 수요를 늘려준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치? 자, 이제 과정은 저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효과 크기 결정 요인이죠. 이 효과의 크기를 결정짓는 거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효과 크기 결정도 이것도 탄력도가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 요 자리에서 내가 숙제를 드립니다. 과제, 요 자리에서 해. 케인지안 머니타리스트의 ISLM 곡선, ISLM 균형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어느 쪽이 뭐 기울기가 급하고 완만하다 이랬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번 그려보시라.
한번 그려봐. 결국 이제 화폐 수요, 투자 수요, 이 두 가지 탄력도가 기울기를 결정짓게 되죠. 그럼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케인즈안의 경우는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어떻더라?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어떻더라? 크다 작다. 그래서 기울기는 역의 관계고 지금 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통화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잘 그려져요? 자,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가볼까? 통화주의자 그림부터 먼저 그려보자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봐봐. 통화주의자들의 LM 곡선 그리려고 합니다. 통화주의자 LM 기울기 결정 요인은 뭐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통화주의자들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크다 작다? 작다. 따라서 LM 기울기는 크다. 그치? 딜이 헷갈려 놓게 할까? 케인즈안 쪽으로 와. IS 곡선 그리길래. IS 곡선 기울기 결정 요인은 뭐요?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케인즈안들은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크다 작다?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작다. 기울기 크다. 거봐, 벌써 80%가 틀리고 있는데 지금. 자, 통화주의자들 IS 봅시다. 통화주의자들의 IS. 다시 IS 곡선 기울기 결정 요인은 뭐다? IS.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통화주의자들은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크다. IS 기울기는 작다. 그치? 만만하다. 케인즈안의 LM 곡선 그리십시오. 케인즈안의 LM 곡선은 모양이 어떨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뭐 그런 거 아니지. 자, LM 기울기 결정 요인은 뭐요?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케인즈안의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크다. 기울기 작다, 완만하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탄력도에 따라서 이 그림을 뭐 부단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분석은 하자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화폐 시장에서 저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치?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LM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보자고. LM이 이만큼 우측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 보면 LM의 우측 이동 폭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뭐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한 것들이 같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자 이거지. 그랬으니까 LM 곡선의 우측 이동 폭은 같습니다. 자, 그때 결과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뭐 엄청나게 다르죠? 자, 결론 내봅시다. 케인즈안 모형에서는 어떻게 돼? 국민소득이 아주 조금만 증가하고 통화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많이 증가했지. 이렇게 통화주의자는 이만큼 증가했어. 케인즈 요만큼밖에 증가하잖아. 요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쵸? 보면 절대로 잊어먹지 말자고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지. 예.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 마무리해보게 되면 결국은 화폐시장의 여건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통화주의 쪽에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하고 케인즈안 쪽에서는 소폭 증가한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투자 수요,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가 생산물 화폐 시장 여건 변화, 국민소득 증대 요인을 결정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어떻다는 거야. 케인즈안하고 통화주의자. 반대다. 이거지. 반대 결과.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가닥만 잘 잡으면 뭐. 자, 그래서 최종 결론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재정금융정책으로 얘기를 할게요. 확대 재정정책 효과는 어느 모형에서 더 커요? 케인즈 모형이고, 그렇죠? 케인즈 학파 모형이고, 금융정책 효과는 통화주의 모형에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정책에 대해서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금융정책 효과 전달 경로 하는 문제인데 영어로 이걸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그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효과가 전달되느냐. 여러분 자동차 할 때 뭐 미숑 하는 거 그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지. 여기 한번 봐봐. 화폐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치? 당국이 확대 금융정책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내리고 그에 따라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랬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 저렇게 설명한 거는 케인즈야, 케인즈. 그러니까 케인즈 쪽에서는 말이죠. 금융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자율이 변화해서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 당국이 통화량을 늘렸다. 이자율이 내린다. 그래서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케인즈 쪽에서 보는 전달 경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급 효과를 주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통화주의자들은 사실은 경로 자체를 다르게 봅니다. 통화주의자들은 경로 자체를 다르게 보는데 머니터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잘 보세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직접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우선 두 개 비교해보죠. 케인즈 이자 효과하고 통화주의자들의 효과는 어디에 차이가 나타나나? 통화량이 증가할 때 케인즈가 볼 때는, 케인즈 쪽에서 볼 때는 이자율 변화를 통해서 유효 수요를 변화시킨다는 거고 통화주의자들의 견해는 뭐예요? 통화량이 변하면 직접 영향을 준다 이거야. 이게 서로 다르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 그 증대 효과가 케인즈안 쪽에서는 작고 통화주의자 쪽에서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지. 현실 얘기를 조금 같이 요거 이제 더불어서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케인즈 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통화량을 늘렸다. 그러면 시중의 이자가 내려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비 투자 더 해야 되겠다. 소득이 증가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본다면 잘 보세요. 이게 증가해서 이자율이 내리고 우리 국민들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경로가 어떻다고요? 직접이요, 간접이요. 유효수요 늘리는 게 간접적이다 이거지. 그리고 잘 봐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케인즈 이론의 특징은 뭐지? 이자율이 변화할 때 소비, 투자, 이자율 탄력도의 크기가 크다 작다? 작죠. 케인즈 모형에서는 소비나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려서 소비, 투자가 증가할 때 이 증가하는 크기가 크다 작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간접적이고 미약하다 이렇게 말해.
정확히 챙겨야 돼. 이것도 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자, 제가 영어로 물어볼 테니까 답하세요. 케인즈 모형에서는 금융정책 효과가 간접적이고 미약하다고 한다. 간접적이라는 말의 낱말의 뜻은 뭐예요? 이자율 하락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변화시킨다. 간접적이게. 미약하다는 뜻은 뭐라고? 그렇지. 이자율이 내려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는데 그 탄력도가 작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효수요 증가하는 크기가 크지 않다. 국민소득 증대 효과 작다 이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통화주의자들의 경우는 어떻다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 유효수요가 증가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통화주의 입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적이고 강력하다 이런단 말이야. 자, 요거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 우린 투자자들은 아니니까, 기업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소비자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소비가 직접 증가하나? 우리들 생각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어디서 생각지 않던 돈이 한 10만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일찍 집에 가서 공부한다. 2. 자선냄비에다 훌렁 집어넣고 역시 공부한다. 3. 밤새 쓰고 돌아다닌다. 3번이다. 그쵸? 3번이야. 아니야? 그럼 나한테 돈 줘. 내가 오늘 밤에 와서 또 술 마셔야 되는데 말이야. 큰일 났어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국민들 각자 소비자 호주머니에 돈이 생겼어. 그게 소득이 아니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디선가 돈이 생겼어. 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소비하게 마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돈을 풀어서 소비를 뭐 어떻게 늘리려고 한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다 이거지. 실제로 이런 측면이 있죠. 물론 이자율 변화를 통해서 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 영향. 통화주의자들은 이거는 별 볼 일이 없고 그렇죠. 이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직접 증가한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인들, 투자자들이 보면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늘 어떻게 될까 하여튼 새 기계 사고 싶어서 야단이죠. 공장 키우고 싶어서 야단이죠.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하여튼 기계 사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직접 간다. 이게 통화주의자들이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피구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피구, 실질 잔고 효과 또는 웰스 이펙트, 웰스, 웰스, 부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피구라는 분은 어떤 말씀했냐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아까 제 얘기야. 호주머니에 돈 생기면 집에 안 가고 가서 돈 쓰고 돌아다닌다 이거지. 그 이유가 뭐냐? 이 양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통화량이 증가한다. 호주머니에 돈 생겼다. 그럼 마치 어떻게 된 것처럼 부자 된 느낌이다 이거지.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10만원 생겼다 이거지. 우리가 흔히 뭐 든든하다 이런 말 하죠. 돈 10만원 생기니까 어깨 힘들어가네. 부자 된 느낌이야. 웰스. 따라서 어떻게 할 거다? 소비를 늘린다 이거야. 실질 잔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실질 돈의 가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피구라는 사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요 피구의 이 효과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요거하고 내용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예, 이것이 금융정책 효과 전달 경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투자와 화폐 수요의 이자 탄력도에 대한 얘기로 스탠다드하게 분석은 그렇게 해놓고 이 전달 경로 얘기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 7급 시험에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시험 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지만은 그러나 이건 뭐 하도 저명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ISLM 분석이었습니다.
어때? 재밌어요? 재미 같은 소리 하네. 사람 죽겠다. 근데 이게 말이죠. 조금 여러분이 좀 새겨지면은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왜냐면 우리 경제에 일어날 수 있는 말이죠. 많은 그 현상을 이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분석을 전부 해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중간중간에 말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ISLM 이게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자,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그냥 얘기만 들으십시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케인즈 단순 모형이나 고전 악파 모형 또는 앞에서 나왔던 유동성 함정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다 이거지. 그걸 단편적으로 소개해 놓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면은 말이죠. 원론 공부할 때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거는 일단은 스킵해. 그래서 일단 이것만 제대로 케인즈 악파, 통화주 악파 일반적인 경우 이것만 잘 정리가 된다면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나중에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외적인 경우는 하지 마시오. 하지 말고 여기서 했던 거 일반적인 케인즈 악파, 통화주 악파의 경우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달라 이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1절, 24장에서 1절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면 749페이지 한번 봐봐. 예, 749페이지부터가, 거기 보면은 총수요 곡선 해놨죠? 예,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2절이라고, 그렇게 메모를 좀 해놔봐봐. 2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총수요 총공급 분석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분석.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ISLM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이론의 흐름을 보면 단순 모형 공부한 거예요. 거기다 화폐 시장 얹어서 ISLM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3분의 2는 했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총수요 총공급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수요 공급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 그럼 이제 이어서 마지막인데 저게 ADAS 모형. 이걸 보게 되면 이제 한 나라 거시 경제를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ISLM만 한 것만 해도 그죠,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할 텐데 요거 오늘 내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앞에 부분만 내 얘기할게요. 오늘은 돌아가셔가지고 오늘도 역시 저녁에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어. 가가지고 ISLM을 아주 정확하게 한 번은 쭉 봐달라 이거지. 이걸 완전히 익힐 수는 없겠지만, 그치? 했던 내용을 한 1시간 반 정도만 해봐봐. 그래서 쭉 흐르면서 그림 한 번씩만 그려갖고, 그쵸? 흐름만 챙겨봐라 이거지. 그래야 내일 이제 ADAS 가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본격적인 ADAS 분석은 내일 하기로 하되, 그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만, 필요한 얘기, 그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뭐 농담 삼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문 하나 보든지, 그 경제 토론 하나 보더라도, 전부 거시경제 문제잖아. 그렇죠? 현실 경제 문제고. 이제 하기 때문에 ADAS는 이건 사실 시험 공부가 아니야, 이거. 여러분 상식이죠. 제가 한 10년 전에 됐나? 근데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나온 거 그거 한번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나라의 지성인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지성인이냐. 그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대학 졸업자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지성인 기준을 몇 가지로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거시경제에 관해서 일가견을 갖고 있느냐. 거시경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냐. 여러분 일가견이 있어? 일면식도 없어 내가.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뭐 막스가 얘기하는 물적 토대, 뭐 역시 경제 생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 체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 기본 돌아가는 게 ADAS 모형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가견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가견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그렇죠. 체계를 세워서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정도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일가견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되냐면 경제 원론만 공부하면 돼. 예?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모르고 평생 살다 갔다. 그러면 뭐야 그거는. 지성인이 아니야 그건. 그렇지 그냥. 그럼 뭔데? 그냥 인간이야 그냥.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보고 나면 사실은 달라야죠. 신문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국제 수지 이론까지만 공부하고 나면 일간지 신문 정도의 경제 기사는 자기가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좀 많이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지식이니까 요거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야. 그럼 먼저 기초 개념부터 좀 할게요. 역시 우리 교재가 교재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우리 교재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25장이 다시 한번 전체 복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24장하고 25장은 사실 분리된 장이 아니야. 한꺼번에 공부하고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설명을 말이죠. 체계를 쫙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장하고 25장이 같이 막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트 정리, 제가 지금 강의한 순서대로 그 노트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 25장을 한꺼번에 읽으면 쭉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지금 우리 교재가 4편이죠. 4판 책이죠. 4판 전정판 책인데 이게 거시경제학이 그 좀 복잡한 내용을 많이 털어내서 3판 책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3판 책의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거시경제를 좀 더 그죠 체계적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학원에 제 그 카페 있죠? 제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있는데 거기에다가 3판의 3개장 거시경제학의 3개장을 내가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 올려놓은 게 있어 자료를. 그러니까 4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3판 책의 내용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를 전부 자료를 다운받으라고 여러분이. 다운받아가지고 3판 책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게 체계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판 책도 물론 좋지만은 좀 너무 3판 책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그런 내용을 많이 빼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자료를 다운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 3챕터, 3개 장 중에서 마지막 장 하나가 국제수지 이론인데 요 국제수지 이론은 4판 내용이 아니라 3판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강의도 3판 내용으로 할 거니까 요 교재를 한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 강의 쭉 했잖아요. 노트 있어요. 그걸 공부한 다음에 3판에 요걸 가지고서 한번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4판 책 한번 읽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귀찮지만 요걸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양이 좀 많아. 내가 자료를 올려놨더니 양이 많다고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건 뭐 참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분량이 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